통계 어때요? 다 기억을 하고 있나요? 예. 잘 기억하고 있겠죠? 글쎄 세부 디테일한 거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일단은 자료 입력까지 한 것까지 다시 한번 될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뭐 이번에 그러면 확실히 붙여놔야죠. 예. 세 번이니까 뭐 이번에 논문을 한 편 쓰시죠. 한 분씩. 네. 그래서 지난번에 조별을 하면 이제 한 명이 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잘 되든 못 되든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기말 과제를 개인별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일단 석사나 박사까지 한번 이렇게 아이템을 찾아놓고 나중에 그 20대 한번 그 방법을 해보니까 안 되는 게 뭐고 되는 게 뭐다 뭐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도 통계를 좀 할 건데 이제 조절 변수와 매개 변수 좀 중점을 좀 많이 두려고 해요. 세 분도 한 번도 경험해 보신 분이니까 지금 한 분이 그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분 너무 몰라서 좀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마침 그분이 옹기 씨가 다행스럽긴 한데 뭐 그분한테는 다음 기회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논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어요. 오늘도 논문 이야기를 또 우리가 쓰는 논문입니다. 자료는 다 갖고 계셔? 네, 파일은 다 있습니다. 네. 여기 있죠? 이거. 자, 잠깐 뭐 교재 그냥 리뷰한 측면에서 볼까요? 자, 논문 지난번에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좀 꽤나 어려운 게 학문적인 문제를 나오는데 이게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실무에 익숙한 사람들인데 자꾸 학문적으로 접근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에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꾸 기업에 있는 생각들을 많이 지워야 되는 게 학문적 접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일 우리 이제 보통 직장에 있는 학생들의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학문적 것들과 여러 백그라운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론을 많이 봐야 되고 그 이론에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봐야 되고 이런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형식인데 형식은 보통 뭐 우리가 말하는 거 배경부터 해서 선행 연구 그 다음에 이제 모형 만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형을 만들어져야 문을 하는데 사람들은 자꾸 서론 쓴다고 한두 달 보내고 있어요. 절대 서론 쓰는 사람은 절대 논문 못 써요. 모형부터 그냥 거꾸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모형이라고. 요 모형을부터 해서 앞으로 가보고 뒤로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결론 내놓고 서론 쓰는 거 똑같은 거예요.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 예측이 돼야 서론 쓰는 게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쓰다 보면 결론이 잘 나지 않겠죠. 안 나오면 맞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다 논문 못 써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서론서 쓰고 있는데요. 서론 끝내고 나면 이제 본론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그 논문 못 쓴다고 그래요.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참, 뭐 이렇게 딱 서론 쓰면 결론까지 쫙 쓸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 저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컨설팅 할 때랑 똑같습니다. 컨설팅이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뭘까요? 이제 요거 유사하다고 좀 이렇게 우리가 연구하고 컨설팅하고 좀 유사한 점이 있어요. 여기는 모형인데 이게 뭡니까? 모델, 똑같은 말이에요. 모델 분석이에요. 사실은 첫 번째 가서 하는 게 모델을 생각해요. 모형이 뭐겠어요? 이게 이 모형이 뭐겠어요? 이게 설문조사를 이뤘다. 우리도 모형이 교육 설문조사를 하게 됐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 진단이 돼야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좀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이라는 것도 내용이 이렇게 돼야 되면 이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결론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뭘 개선해야 되지? 뭘 좀 약간 수정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모형 똑같죠? 그럼 여기서 결론은 어떻게 되지? 어떤 긍정적일까? 부정적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항상 모형을 먼저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방향. 이 방향의 특징은 이슈가 있어야 돼요. 이슈를 뭐를 잡느냐. 여기 똑같죠? 우리가 어떤 배경을 만들 때 이슈가 뭐냐는 거잖아요. 이 이슈가 있어야 모형을 접근하는 데 쉽단 말이에요. 어떤 이슈 때문에 이 모형을 만들었냐는 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야 말이 좀 풀리죠. 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모형을 설계해서 이렇게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근데 이슈가 있는데 모형이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주로 이제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의 특징이에요. 진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풀지? 사실 모형을 못 만들어요. 모형 만들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 모형을 만든다면 세계 최초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쉽지가 않죠. 황무수 박사가 이슈는 분명했어. 분리 복제해서 사람의 나중에 윤자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인류에 무슨 질병을 치료한다 이거 나왔잖아요. 근데 모형을 만들라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실험했죠. 실험을 잘 하면 모형이 나올 수 있는데 실험이 안 됐죠. 안 되면 어떻게 조달할 수 없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이 ABC 관계를 잘 고민하고 논문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고 생각하고 뒤로 생각하고 그럼 이게 이렇게 가질까 합니까? 자, 여기서 좀 차이가 이제 요 모형과 밑에 모델이 좀 차이가 하나 있죠. 차이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가설이 있냐? 물론 여기도 가설적이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가설을 안 씌워. 우리가 실무적에서는 가설을 안 씌워. 이론에는 이 모형이 있다는 것은 모형은 우리가 현실 세계의 가상의 축소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죠. 축소판이다.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진 게 아니고 현실 세계를 생각해서 축소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였어요? 현실 세계잖아요. 이게 뭐야? 중소기업을 연구하고 싶다면 중소기업의 전체의 어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이걸 모집단이라고 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은 모집단 전체를 다 연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박사급이 아니라 뭐 박사에 한 10개도 모자라는 거죠. 그런데 현실 세계를 약간 축소해서 모형을 만들어요.
이건 뭡니까? 그래서 가설을 세워버려요. 이게 차이예요. 그러면 중독이 전체를 할 때 가설이 맞냐면 확인할 수 있지? 여기서 이야기가 나오죠. 샘플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표본 추출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표본 추출해서 이 연구를 하는 최종 종착지는 뭐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요? 추정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의 주제는 중소기업에 대한 이야기, 전체에 대한 얘기고 내가 실험하는 거는 아주 지역적인 작은 단위를 쓰고 그러니까 추정한다면 우리가 뭐 예측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해서 연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가 어떻게 될 거라고 대충 그냥 추정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라는 게 모형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모형이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모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현실시계에 너무 익숙했어요. 우리가 사는 거 이런 게 문제인데 말이에요. 왜 여기 이런 모형에서 이런 걸 요구하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회사에 하고 있는 일을 모형을 만들면은 다른 사람이 쓰면 또 안 맞아요. 그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회사에 꽤 모형을 진짜 해볼게 맞아요. 어느 정도 간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가서 좀 너 회사 한번 해봐 하면 안 맞는 거예요. 거기는 특성이 다르거든요.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이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현실 세계를 모형화하고 가설을 매기는 이 단계 때문에 사람들은 이 가설을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가설. 논문을 못 쓰는 이유가 가설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가설을 세워야 돼? 남들이 다 세우니까 나도 따라갔는데 그걸 왜 세워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가설을 세우지만 나는 현실 세계를 한번 추정을 해 하는 논문을 쓰는 걸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설은 이 가설을 세웠기 때문에 가설은 뭐가 나와요? 항상 검증이 나오는 거죠. 검증이 된다는 것은 이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죠. 예측해 볼 수가 있죠.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그 확률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를 100% 맞추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맞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래. 통에 그 엉터리던데? 맞죠? 그 엉터리일 수도 있지만 맞을 확률도 높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에요. 여론조사 업체 말이야. 요새 뭐 대통령 뭐 추천 예측 하는데 완전히 안 맞던데? 완전히 안 맞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조금 벗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확률은 항상 신뢰 수준이라는 걸 만들죠. 통상 확률적으로 많이 쓴 그 신뢰 수준. 이게 이제 99%, 95%, 90% 이런 거 많이 씁니다. 세 가지의 신뢰 수준을 쓴다. 신뢰 수준을 썼다는 것은 안 맞을 확률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똑같아요. 99%는 1%가 안 맞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9% 정도의 믿을 만한 결과가 나올 거다 하는 예측이라고 합니다. 근데 논문에서는 뭘 써요? 우리 논문에서 다른 말 쓰는 게 95%. 5%는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95%를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가득. 항상 우리가 신뢰 수준이 있다 생각을 하고 이야기 생각해요. 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리면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은 그래프를 그려야 이해가 되죠. 그래프는 정규 분포표를 갖고 있는 종 모양이에요. 항상 하도 많이 들었죠.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종을 오픈한 모양을 내야 된다. 이 말은 항상 들어봤잖아요. 사물은 크기가 점점 커지면은 모든 사물은 종 모양의 오픈한 모양이 될 것이다. 좌우대칭이에요. 그 좌우대칭이 안 된다는 것은 이상한 사람들 있는 거예요. 보편적인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4천만 원을 조사해보면 지금은 막 좌파 우파 나누지만 4천만 원 조사하면 비슷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정책에 따라서 반대도 하고 뭐 찬성도 하지만
어떤 정책의 진위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 조그마한 거. 근데 여기 확률이라는 게 요게 이제 우리가 뭐 여기 신뢰 수준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신뢰 구간이잖아요. 요게 들어가는 게 1%냐, 5%냐, 10%냐. 요게 유의 수준이라는 거죠. 유의 수준이라는 것은 유의하다는 건 뭐예요? 요게 안 맞을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뢰 구간은 신뢰할 만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 95%. 이게 90%냐, 99%냐, 95%냐, 90%냐 이렇게. 그래서 이 그래프의 항상 의미는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지금 논문의 형태를 따라줬습니다. 그런데 논문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물은 신뢰 구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신뢰 구간은 뭐예요? 이게 가설에서 말하는 H0 그리고 우리가 이게 기무가설이라고 합니다. 기무가설은 뭐예요? 원래 있던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할 때 시작할 때 학문을 이렇게 처음 시작해요. 우리가 지금 연구가 시작되면은 대부분 다 기무가설을 부정하지 않으면은 학문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 왜냐면 그래 연구되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예를 들면 공부를 싫어한다. 이게 기무적으로 돼야 아니야 공부를 좋아해라고 내가 연구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라고 생각한다면은 공부를 안 한다는 전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이제 우리가 반대가 설치하죠.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연구가설이라고 했죠. 우리의 관심사는 이거예요. 이게 어디 떨어져야 된다고? 바로 유의 수준 안에 떨어져야 된다. 왜? 기무가설이 신뢰 수준 안에 있는 신뢰 수준 안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물은 모든 게 당연한 이치에 움직이지만 뭔가 특이한 점을 찾는 게 연구란 말이에요. 뭔가 조금 다른 기존에 있는 거와 다른 걸 찾는 게.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보다는 연구가설에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그럼 연구가설을 만들어낸 거는 요게 바로 요 영역에 어떤 수치가 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 떨어진다면 당연한 거고 여기 떨어진다면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기무가설은 맞다 하는 게 이건 아니다 하는 쪽이 많죠.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는 게 원래 기무가설이에요. 영향을 줄 것이다 고 보는 거는 연구가설이 있어요. 그게 연구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게 기무가설이고 긍정적인 게 연구가설이에요. 왜 그럴까요? 원래 최초에 영향을 줄지 않는지 몰랐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준다고 본 거예요. A가 B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 몰랐을 때는 영향을 안 준다는 색에서 주지 않는다는 연구를 해서 줄 거라는 주면은 이게 중요한 변수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처음에 기무가설은 주지 않는다고 돼 있죠. 근데 연구를 해보니까 영향을 주는 걸로 나타났어요. 왜? 이게 영향을 주는 게 뭘까를 찾는 거예요, 지금 연구에서는. 여기까지 세상은 A한테 영향을 주는 요소도 있어요. 그죠? 그것들이 맞는가 안 맞는 걸 확인해요. C가 B에 영향을 안 주더라. 얘는 주더라. 안 주더라. 주더라. 의미하죠. 요 요소들은 우리가 말하는 핵심 변수 또는 중요 변수라고 하죠.
기업도 그렇잖아요. 핵심 역량, 핵심적인 변수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못 찾으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기업에서 10가지 어떤 이슈를 하려고 해요. 근데 기업은 능력이 없어. 10가지 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못해요. 한두 가지를 선정하잖아요. 그게 핵심 변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접근법이 컨설팅 접근법이 똑같아요. 여러 가지를 다 같이 해놓고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매긴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도나 우선순위 같은 거를 한두 가지 선정해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찾아요. 지금 그러니까 연구에도 결국 찾는 게 뭐예요? 이거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모형에서 이렇게 됐다. 뭐 통상적으로 5개의 독립 변수가 있으면은 얘들이 뭡니까? 이렇게 영향을 줄 것이다, 안 줄 거다 했을 때 얘는 오케이, 얘는 안 주더라, 안 주더라, 안 주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럼 뭐야? 얘가 참 중요 변수야. 원래는 얘가 중요 변수예요. 근데 얘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얘다. 애가 공부를 잘한다. 그래서 성공했다. 결론을 이렇게 났어요. 그럼 공부 잘하는 요소가 뭐예요? 머리, 두뇌. 그죠? 태도. 공부할 의지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부모. 부모가 얼마나 지원이나 뭐 이렇게 하는가. 그 다음에 환경. 공부 잘하는 놈 속에 있으니까 같이 따라서 공부 잘하는 놈. 그 다음에 뭐, 교재 또는 뭐 선생,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 이런 게 있다면, 공부 잘하는 애는 이런 요소도 있을 수 있는데, 결국 뭐냐, 애가 하는 태도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된다 하면은, 여기에 이제 개선점이 나오는 겁니다. 포인트가. 그죠? 그러면 애가 나중에 성공하는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논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은 논리 싸움이라고. 논리를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어떤 이유로 해서 성공하느냐. 이런 요소. 그래서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독립변수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가설을 세워서 이게 중요 변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논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사람들이 저거 찾으려고 논문 써서 이렇게 된 사람 많아요. 논문을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박사는 별로 없던데 뭐 아무 내용도 별로 없어.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거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 연구하고 그래서 그걸 핵심 변수를 찾아낸 건데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거 찾으려고 그냥 내 눈 감고 찾을 수 있어 이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의적 해석이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항상 그 기업에서 뭘 할 때 자의적 해석을 많이 했어요. 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럴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논리나 검증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시면 똑같아요. 어떤 이론과 어떤 근거에서 이 모형을 만들었고 이 모형은 어떻게 검증이 됐습니까? 물어서 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박사하는 거나 컨설팅 하는 거나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상대방이 있어.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제가 생각해서 만든 거 하면 신뢰가 확 떨어져버려요. 근데 이거는 어떤 교수가 만든 모형인데요. 그 모형이 다 한 수십 년 검증이 다 됐고 실무에서 많이 써왔는데 충분히 이게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래요? 모르잖아요. 물어봐도 어떤 박사겠어요. 그래서 이런 때 항상 그 논문을 쓴다는 거는 논리적이고 긍정적이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 논리적이고 긍정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나오는 걸 중요하게 되지 이 결과가 뭐 잘 나오면 무조건 너무 좋다? 그건 아니다. 결과 좋은 논문들은 많이 있어요. 세상에. 결과가 만약 좋았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좋았다면 그게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는 굳이 이론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왜냐하면
남이 만드는 좋은 이론을 가지고 검증을 하고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접근해야 논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런 개념을 그래서 여기에 지금 논문의 요건에 보면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독창성 문제. 그러니까 이게 독창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런 모양이. 근데 이걸 모양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응용. 변수를 하나 더 넣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요 변수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변수도 매개적인 효과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할 수도 있어요. 이론은 원래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뭔가 다른 논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 걸 찾아서 두 논문을 결합시킬 때 굉장히 좋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연사님 항상 하시는 게 논문을 한 개를 뺏기면은 뭐가 돼요? 표절이 되지만 두 개를 뺏기면은 창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두 개 뺏겨가고 찬조합해가면 표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한 개를 꼭 뺏기다 보니까 그 사람 그 틀린 글자라도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서 문제 되는 거잖아요. 세 개를 뺏기면 어때요? 엄청 좋은 놈을 키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연구를 해서 이 결합을 잘 시켜서 뭔가 다른 형태의 모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모형 만들기 어렵지만 이쪽 논문, 이쪽 세계. 그러니까 논문을 잘 쓴다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영을 하는 사람이 경영 논문 쓰면 너무 진부해져요. 거기 연구한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경영학을 연구한 사람이 저 사회학이나 심리학에 있는 이론을 가져가서 거기서 한번 행하고 비교를 해봤어. 이거 갖다 붙이니까 되겠는데? 그래서 쓰면은 창작이 되거든요. 왜? 세상에 잘 없는 논문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반두라라는 사람 있죠. 이게 반두란의 자기 혼응감 이론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이론, 분야에서 엄청난 유명한 조직, 원래는 교육학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조직도 교육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두라의 자기 혼응감 이론은 경영학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원래 경영학에 저 이론이 없었어요. 근데 저쪽에서 애들 다루는 데서 막 쓰고 있는 거야. 애들은 칭찬을 많이 해주니까 좋고, 뭐,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좋고 하는데, 이거 조직에 가서 상사가 칭찬을 많이 해줬고, 예를 들면 지도도 많이 주고, 뭐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경영학에서 쓰는, 조직, 뭐, 우리가 심리,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아동 심리에서 나왔단 말이죠, 방금. 그래서 아동 심리와 조직 심리가 비슷해진 거예요. 근데 안 맞으니까 검증을 한 거예요. 저걸 이론을 갖다 놓고 수정을 한 거죠. 이래 보고 저기다 보고, 야, 경영학에는 아동하고는 다른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넣어보면 돼. 이런 게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경영학에서는 주요 이론이 돼요. 그래서 경영학에서 반두라는 경영학 이론을 보는 사람들은 아동 심리학 있는 사람들을 웃어요. 야, 그게 우리 사회하고 교육학에서 나온 거지 무슨 경영학이야. 경영학의 학문이 뭐 기가 100년 넘어서 경영학의 학문의 대표는 누구예요?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그럼 테일러가 언제 나왔어요? 거의 1900년 초 이거 나왔잖아요. 거의 이제 포도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100년 정도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생각해서 포인트를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실태조사. 실태조사는 논문의 핵심은 인과관계 모형이다. 인과관계 이제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항상 내 논문은 Y는 fx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속 변수는 Y고 독립 변수는 x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매개 변수는 어디 있냐? 매개 변수는 없어요. 매개 변수는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독립이면 얘가 종속 변수고 얘가 독립 변수면 종속 변수 이렇게 돼요. 식상에는 매개 변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개념상으로는
독립종속 독립무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죠. 자, 이게 여러 개로 되면은 x1부터 xn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과관계의 모형이라는 것은 결국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인과관계 변수가 합니다. 독립 변수 다른 말로 들려줘요? 원인 변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결과 변수라고 하죠. 인이 뭐예요? 원인이잖아요. 인. 과는 뭐예요? 결과잖아요. 그것이 인과관계라고 합니다. 다른 조사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빨리 돌아가는 방법. 물론 이제 공학 하시는 분은 실험 조사를 해요. 실험 조사도 뭘 만들어요? 모형을 만들어요. 이거 우리하고 개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공계 쪽에서는 실험 조사를 하는데 실험 조사는 누구 데이터예요? 기계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빅데이터, AI 다 기계적인 데이터잖아. 그래서 거기서 논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게 데이터가 풍부할 수 있다면 논문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만들어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여기는 조사를 사람이 조사를 해서 모형을 만드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개념상. 그래서 실험계획법 여기서 나오잖아요. 실험조사에서. 어떻게 실험해서 A가 실험해 보니까 어떤 뭐 차이가 어떻고 뭐 이런 거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이 두 개의 논문 빼고는 그런데 박사과목은 하면 안 되는 논문이에요. 문헌 조사 연구 엄청 힘들어요. 그냥 여러분들 막 그 그룹 대가가 안 되면 절대 쓸 수 없는 게 문헌 조사예요. 그 다음에 사례조사. 박사과정에 사례조사 썼다면 그건 욕들어요. 제가 삼성전자의 핵심에 대한 뭐 연구를 썼다 하면 박사 논문이야? 하면 물어요. 왜냐면 사례는 케이스 스타디라는 거는 하버드 대학에서 나오는 경영 나오는 거거든요. 석사 하버드에는 MBA가 원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MBA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공계 CEO들한테 경영학의 가치를 좀 알려줘야 경영을 잘할 수 있겠다 해서 만든 게 MBA예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는 케이스 조사를 많이 해요. 케이스 스타디입니다. 네. 기업에서 성공하고 안 하고를 케이스가 맞기 때문에. 근데 박사과정 가면 케이스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박사는 그래도 논리와 이론인데 저 케이스를 가지고 논리와 이론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쓴 사람이 있긴 있어요. 박정희 1대기의 경제 성장과 관한 이야기 이런 쓴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 사람은 박정희라는 사람이 경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있는 자를 다 뒤져갖고 그렇게 성공 방식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런 건 얼마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년 걸릴 거예요. 박정희는 왜 성공했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은 제가 확인 봤어요. 필리핀과 한국은 왜 이렇게 경제적 차이가 났습니까? 이거예요. 이거에 리더의 조건 이런 게 나와요. 마르코스와 뭐 박정희 왜 이렇게 달라졌나? 그게 이제 부패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통계 프로그램 돌리는 거는 주로 실태조사. 물론 실험조사 데이터 돌릴 수 있지만 실험조사는 제일 단점이 뭐래서 단점. 그러니까 실험조사는 여러분들이 가급적 박사 논문에 안 쓰기 좋은 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논문은 종단적 논문의 원칙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연구를 종단적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횡단적 연구를 하는 거죠. 횡단적이라는 것은 그 한 해를 잘라서 어떤 일정 시기를 잘라서 그 단면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기성경계 있듯이 기, 성, 전, 격 있듯이 이거가 투입해서 있으면 가공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정산이 있고, 운반이 있고, 판매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 시차가 3년에서 5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종단적 연구라는 것은 3년에서 5년 정도 해야 종단적 연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료를 구입해갖고 이걸 가공해서 판매하니까
그 원료의 중요성은 어디서 나왔어요? 판매를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판매하기 전까지는 이 투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다. 제가 앞 시간에 잠깐만 밸류체인 다시 이야기할게요. 밸류체인이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을 거예요. 조직 원리에 얘는 이렇게 됐어요. 얘는 이렇게 끊어요. 바이토포터가 선 밸류체인은 이런 그림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림을 해야 돼. 이게 기획, 예산,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경영, 시스템, 그 다음에 R&D, 뭐 이런 거. 얘들은 뭡니까? 종단적 부분이, 행간적 부분이 딱 잘라놨어. 그래서 이런 조직들을 우리가 통상에 기능식 조직이라고 해요. 기능의 최적화, 기획 기능의 최적화, 예산 기능의 최적화 이렇게 조직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조직 보면 제일 앞에 있는 게 주로 이런 조직. 뭐 기획조정실, 뭐 경영관리실 이런 조직들, 법무실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 다 보면은 기능식 조직까지 있어요. 얘들은 서로가 교류를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맨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나오고 기능식 조직 때문에. 그런데 얘들은 좀 다르죠. 자료를 투입하고 이게 재료죠, 재료. 재료를 가공을 하고 저장을 하고 뭐 가공 생산도 있죠. 그 다음에 운반하고 여기 또 저장이 됐죠. 그 판매를 하죠. 얘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와 서로가 협조를 안 하면은 제품이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 뭐 합니까? 판매하는 사람과 투입 가공하는 사람과 회의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판매해 보니까 소비자가 이런 걸 원하는데 자꾸 너는 자꾸 만들어 이런 거야. 그래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요새는 생산하는 가서 회의를 많이 해요. 그래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건 연결 고리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종단적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은 뭐냐? 프로세스 조직이라고 또는 사업부 조직도 이런 형태 사업부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조직이죠. 물 흐르는. 근데 이걸 다 쪼개놨어. 부서가. 쪼개가 협조를 안 해. 어떻게 해요? 싸우죠. 야, 네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냐, 뭐 이러면서 맨날 그 싸우는 게 그렇잖아요. 아니, 우리 투입은 재료 잘 사놨어. 네가 활용 못해서 그렇지. 야, 그럼 좀 좋은 재료를 좀 사오지. 아니, 그 가게에 그만 재료를 사게 어딨어. 이런 거예요. 제가 요새 또 보면, 제설자가 보면 유마칼슘을 많이 보거든요. 유마칼슘 우리나라에 별로 생산하는 데 별로 없어요. 중국 아닌 보조. 근데 이게 겨울 되면 폭등이 나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유마칼슘을 확보하는 게 제설 작업의 첫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 구매하는 데 가서 폭신다. 좀 좋은 거 빨리 사. 급하면 내가 중국산 거. 그럼 중국산은 운 좋으면 빨리 왔고 운 나쁘면 두 달씩 걸려요. 이제 3월 지나서 입고 왔거든요. 그럼 어때요? 그 다음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마칼슘이 응고돼 갖고 그 다음에 쓰면 진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오퍼레이팅 하는 데서 막 불만이지. 유마칼슘이 말이에요. 구도 나왔고 말이에요. 쓰지도 못해. 분쇄기 또 써요. 이런 문제가 생겨요. 누가 책임이냐면 이게 하나로 안 움직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아니면 리더가 한 사람이면 야 그거는 야 시장이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요거를 가지고 좀 우리가 활용을 잘 해보자. 이렇게 돼요. 분쇄기를 좀 잘 활용하고 좀 저장할 때도 좀 습도 없는데 좀 하고 이렇게 뭘 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사는 데 하고 보관하는 데 따르고 또 활용하는 데 따르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자체는 똑같아요. 이 밸류 체인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 문제를 조직 문제, 커뮤니케이션 문제, 우리 연구 문제 딱 밸류 체인에서 다 이야기 쓰니까 항상 그런 이야기들을 그래서 저 밸류 체인을 만든 사람이 원래 이게 밸류 체인을 만들 때는
영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어디에 영양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밸류체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영양마다 이거 이게 투입의 영양이 뭐냐, 가공의 영양이 뭐냐, 제작의 영향이 뭐냐를 찾을 것 같아요. 그걸 연구했던 게 원래 밸류체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 생각을 좀 해서 이걸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논문의 프로세스는 이렇게 있죠. 서론, 뭐 본론, 뭐 결론. 항상 이제 참고 문헌까지. 참고 문헌이 리스트를 잘 확정했어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어디 참고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논문 쓰다가 제일 주의할 게 논문의 문구를 따올 때는 어떤 논문을 따왔다는 걸 항상 저장을 하고 있어요. 기록해 놓고 있어요. 안 그러면 표절이 금방 돼버려요. 표절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누구 논문에서 내가 썼다 말을 쓰면 표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표절, 기자들이 잘 모르고 표절을 이야기하는 거는 누구한테 온 거를 인용을 안 했다. 그건 문제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본론을 뺏긴 사람이 있어요. 실험 자체를. 그건 완전히 이제 표절이죠. 그런데 앞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제 문구를 따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뭡니까? 표절이라기보다는 인용을 안 했다는 게 또 맛을 없어요. 여러분들 인용을 안 해서 표절이 돼버린 거죠, 갑자기. 그래서 이 참고문헌에 표시를 잡혀야 되는데, 문구 하나 쓸 때마다 그거는 어디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걸 내가 몇 페이지에 있는 걸 썼다. 그렇게 써놔야 돼요. 몇 년도에 누구, 이렇게. 그것이 인용이죠. 자, 여기서 아까 기소, 창의, 학술들 같이 이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슈가 있을 때 기소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19 나오니까 기소한 가치가 나왔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회적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기업에도 영향을 줬었고, 또 사회적 영향을 줬고. 그러니까 사회 논문도 많고, 기업 논문도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 처음 겪는, 아니, 물론 뭐 과거에도 있었겠지만, 근시에 들어와서 저렇게 코로나19만큼 강한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논문이 많았던 거예요. 뭐, 이제 본론을 가면 어떻죠? 이게 뭐, 이게 이제 제일 핵심은 가설과 모형이죠. 어떤 가설과 모형을 세웠던가 하는 게. 교수님, 저기 논문을 참조할 때 보면, 뭐 우리가 아주 원천적으로 그 논문을 작성한 사람이 있고, 이제 그 후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또 그걸 인용하고 또 인용하고 이렇게 해서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상관은 없어요. 그래요? 상관은 없는데, 예. 원래 원시 논문, 최초의 논문자가 했던 이후의 논문이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변수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면 최근의 논문자라고 생각하죠. 그럼 제가 본 거를 기준으로 그냥 근데 이 논문이 유명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어디 쫙 이상한 구석에서 꺼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둘 다 뭐 원시 논문, 최초의 논문인데, 뭐 이 사람이 뭐 좀 그게 최초와 후의 논문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봐야겠고요. 인용이 후자가 좀 주장한 논문 내용을 인용한 건지 원시 논문을 그대로 가져온 건지 봐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은 또 보면 그 논문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보면 인터넷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뭐 블로그나 카페나 이렇게 해서 자기들 뭐 이렇게 또 정리해 놓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가 인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순수하게 논문을 기준으로만 그거 인용 인터넷 나와 뜨는 걸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찾아야 돼. 그거는 그냥 이제 카드라에 갖고 있잖아요. 그거를 찾아야 돼. 누가 이런 연구를 했을까? 그거 썼다가는 근거 없는 이야기. 우리는 항상 유명한 학자가 만든 이론에 근거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론이 아닌 그냥 연구해봤다는 걸 가지고 인용을 하면은 잘못하면 그 연구자가 근거 없는 연구를 한 거를 가지고 내가 인용을 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그 용어에 대한 정의라든지 개념에 대한 정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논문에는 없어. 근데 뭐 이런 것들을 그뭐 기사에 나오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 기사 쓴 사람이 근거 있게 쓴 사람은 그 누군가의 말한 걸 정리했겠죠. 근데 그 말이 했던 것이 권위는 이론가가 했던 거냐 아니면 그냥 뭐 한국 대통령이 이야기했다 해서 그게 말이 맞냐 그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근거를 중심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굴러다니는 뭐 좋은 말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근거에서 오는지 찾아놔서 그게 인용을 해줘야 그러니까 신뢰가 더 높아지죠. 논문의 신뢰라는 게 다 그 인용의 문제거든요. 근데 인용이라는 게 신뢰 있는 연구학자가 주장했던 그 이론을 근거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소리죠.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서 예를 들면 AI한테 논문 쓰라면서 잘 쓸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논문 쓰라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하면 근거 없는 논문.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고 이런 논문을 막 써놨다면 그게 논문이 아니죠. 그건 리포트에 가까워요. 아직까지 AI는 논문을 쓸 단계는 아니고 내가 뭐 리포트 쓰는 단계거든요. 우리 기업에서는 제 생각은 너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게 학교로 오면 빵점이죠.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근거로 네가 이 논리를 폈니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항상 바꾸셔야 돼요. 아 이거 어디 있지? 어디서 나왔지? 이거는 누가 주장했지? 그러면 그 주장한 사람 이후에 어떤 사람이 논문을 연구했지? 이런 거 보면 그래서 항상 그 연도와 그 사람이 학자의 이름을 항상 그걸 적어요. 이거 하나 딱 보면 그래야 표절이 안 걸리지. 잘못하면 공격당하죠. 이거 이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면 교수가 물으면 답을 못하면은 교수가 전체 논문을 실력을 까버립니다. 그래서 그 조심하셔야 이렇게 발표할 때 뭐 5분 교수님 앉아 계시면은 항상 방어 중심의 방어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방어하지? 근데 근거가 있을 때는 방어가 되는데 근거가 없을 때는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제가 항상 논문과 보고 차이 이야기했죠. 벤치마킹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가 선행 연구, 문헌 조사 이런 말을 쓴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했잖아요. 근거를 논리와 근거를 항상 이론이나 선행학자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벤치마킹은 다른 데 잘하고 있는 것 가서 뺏겨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회사의 특이한 점을 잘한 걸 가지고 벤치마킹을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고 안 맞고는 알 수가 없어. 남은 뺏겼는데 저쪽 회사 걸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문화에. 그런데 항상 우리가 보면 문헌 또는 선행연구의 조사가 근거가 되죠. 이게 이론의 근거예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해서 노트에다가 하나 만드세요. 이게 어떤 서론에 어떤 걸 넣어야 되면 그 글자에 맞는 학자가 좋은 글 문구 있으면 그게 써놓고 누가 몇 년도에 논문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 나중에 딱 전체 쓰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서론부터 막 잔뜩 어떤 학자에 따르면 이렇게 주장한 것도 있고 이런 결과를 볼 때는 이런 학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하면 이론이죠. 어떤 학자의 연구와 연구를 연결시켜서 한 서론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대단한 필력이에요. 그 사람. 자기 주장 하나도 없어요. 자기 주장 쓰면 공격을 당하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했고 그 이후에 어떤 이런 이론들이 나와서 이런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물을 게 없어요. 뭐야 다 학자들이 말한 거 아니에요. 좋긴 한데 웬만큼 공부해야 그게 안 나오죠. 내 말도 좀 넣고 뭐 생각하는 거 넣고 해갖고 중요한 거는 학자 임명하고 이랬어야 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 공부의 수준에 따라서 자, 연구의 5가지 팩트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통계를 돌리면서 목적을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는 뭡니까? 모형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모형을 했다는 것은 이 통계 기법과 모형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이걸 돌린 게 통계잖아요. 그러면 결국 주제와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연구의 주제는 모형이 있기 때문에 모형이 결국 통계 기법을 잘 보면 모형의 목적도 나올 수 있고 연구의 목적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게 관계가 다 있다는 거죠. 모형은 또 가설하고 있거든요. 그럼 서문도 뭐야? 서문이니까 주로 이렇게 관계를 보면 빨간색으로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논문을 잘 안 보는 게 맞아요. T 검정, 아노바 검정, 교차 분석. 이거는 경리학 계열의 논문, 특히 박사 논문에서는 안 하면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거 자꾸 이제 뭐 T 검정, 아노바 검정은 안 하십니까 이런 걸 하는데 박사 논문 사람 저거 관심 안 가지긴 안 하지. 저거 썼다가 논문을 질이 떨린다고. 그럼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게 뭐예요? 그렇죠. 어휘 분석, 회귀 분석.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항상 박사 논문에서 인과관계를 찾는 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지, 비교하는 아노바 T의 특징이 뭐냐면 A 공장, B 공장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A 공장은 분명히 B 공장 생산량이 다른데 왜 생산량이 다른지는 궁금하지 않는 거예요. 차이가 있다만 없다만 현재 확인한다면. T 아노바 특징. 근데 차이가 있다 없다를 가지고 논문 쓰는 분야가 있다 했죠. 어때 교수님? 중요하죠. 사람 죽고 사는 문제라고 그랬죠. A 약을 쓴 사람과 AB 약을 동시에 쓴 사람이 그러니까 암 치료율을 비교했다. 엄청난 연구잖아요, 이거는. 근데 우리는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서. 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중요하지 않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A 공장은 B 공장이 더 생산이 높다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보다는 생산량을 높이는데 그 원인이 뭔가 하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 논문에 중점을 둬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다루는 분야가 생사를 만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건 뭐, 저는 열심히, 구글 학체나 학술은 제가 열심히 하라 했죠, 제가. 그, 인용 횟수, 요거 많이 보셔야 된다고 했죠. 인용이 많이 됐다는 것은 중요한 논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원시 논문일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 1000명, 인용이 1000에 넘어가는 교수는 별로 없어요. 다 미국 교수인데, 미국 교수는 여기 보면 10만 건, 이런 거예요. 구글 학술 검증에 들어가면 저게 인용을 네트했다. 그러니까 이 논문을 가지고 인용한 것도 나와요. 그러면 논문의 계열 논문을 좀 찾아볼 수 있잖아요. 원래 원시 논문은 뭐였고, 그 다음에 파생된 논문은 어떤 게 있었고, 여기 연도별로 좀 분류를 좀 볼 수 있어요. 그건 왜 중요하냐면은, 필요할 때는 원시 논문을 생각하면서 후속 맞는 논문이 내가 진짜 원하는 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원시 논문이 없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을 찾기 위해서 이 인용 횟수를 많은 논문을 중심으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학술지는 여기 써놨죠. 우리가 할 수 있는 학술지가 뭐 거의 한 15,000개 정도? 그러니까 학술지가 나는 예를 들면은 산업공학 논문을 써야지 이렇게 하면 몇 개 없어요. 근데 박사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냥 경리학 논문 쓰지도 하고 저쪽에 가서 학술지에 어떤 논문 아니면 관광산업에다 쓰는 거예요. 그냥 이 논문이 관광사업에 기여한다고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학술지를 정해놓고 할 필요 없다. 이게 어떤 데 낼 거냐면 뭐 그냥 좀 나한테 잘 해줄 수 있는 데가 될까 생각해 보는 게 좋죠. 그리고 지도교수가 잘하는 데는 더 좋고
지도수가 잘 안 되는 지도수가 옛날에 그게 편집위원일 가능성이 높아요. 편집위원은 거기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고 또 그 안에서 보게 되고 심사위원 배정도 하고 이렇게. 그래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학술지 등재가 없으니까 학술지 등재를 목적으로 해서 그 교수님 잠깐 그럼 질문이. 그러면은 경영학과인데도 뭐 학과, 예를 들어 행정학과 이런 데 학술지에다가 기고도 하고 그러니까 등재할 수 있는 거예요? 학술지는 학과 개념이 없어요. 음. 우리는 물론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교수들이 그 학과의 교수 수준이 많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경영학인데 저쪽 행정학 학술지가 좀 교수들이 많이 몰입돼 있어. 거기서 내면은 야 너는 경영학인데 왜 행정을 했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학문의 경계선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행정학의 어떤 이론을 경영학 관점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얘기가 안 되죠. 어떤 논문에 상관없다. 어떤 학술지는 상관없잖아요. 네. 자, 뭐 SCI 논문을 낼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지금 학위원대 우리 금호공대에서 SCI 논문 냈다고 해서 여러분들 칭찬 받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미국 중심에 우리가 권위 있는 학술지가 SCI나 SSCI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런 학술지가 있어요. 여기는 영어로 발표해야 되고 미국 쪽으로 가서 해야 돼요. 약간 에러가 있어요. 근데 잘 어떤 사람들은 미국 쪽에 가서 SCI 논문 쓰기 더 편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인정관계를 안 따져요. 논문에 딱 그 자기가 원하는 논문이 되냐 안 되냐 따지지. 그 안에 사람이 누가 썼고 뭐 이런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서울대 애인가? 뭐 그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 관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교수가 부탁했는데 그 점수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힘들긴 하겠죠. 제가 그 애 때문에 따라갔다 왔는데 미국에 시애틀에 갔다 왔더니 발표도 하고 막 그 별수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그래서 제가 교수님 그건 영어 발표하고 또 질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유. 그래서 제가 핸드폰을 새로 바꿔줬잖아요. 통역되는 거 있잖아요. 야 질문을 이거가 들어가고 해라 해 그냥 네가 발표를 어떻게 하려도 질문 나오면 답을 못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이제 뭐 웬만한 건 알아들어서 그때 다행히 하는데 안 되는 거는 이걸 가지고 해라. 여기 좀 말해라. 그럼 내가 무슨 말인지 판단하고 답을 드리겠다. 이렇게. 뭐 어쨌든 요즘에는 뭐 언어 장애 때문에 못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뭐 구글 번역기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외국 논문 번역하는 쉽고. 여기 되면은 통역관 데리고 와서 해도 안 될까요? 뭐그 정도로 통역까지 데려가면 그건 또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언어가 어눌하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미국 교수 입장에서는 야 저렇게 동양애가 참 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데 그래 좀 봐줘야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너무 영어를 잘해가고 미국 사람처럼 막 질문하면 그거 곤란하잖아요. 네. 우리도 그잖아요. 여기로 오면은 학생들을 만나요. 여기로 오면 어떻게 해요? 뭐 학교도 좀 봐주기도 하고 약간 질문도 뭐 과제도 좀 시문해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 뭐 요거 좀 보시고 이제 마지막 좀 보시고 바로 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변수들이 다 논문값이에요. 여기 보면 리더십에 관한 거. 그러니까 리더십 이론도 배워야 되는 게 이거예요. 리더십도 논문이 꽤 많거든요. 제가 한동안 뭐 리더십 컨설팅하는 과목을 했는데 학생들이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접지를 않았는데 학생들이 리더십에 대한 논문을 써보고 싶은 생각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그 과목을 제가 빼고 다른 걸 하려고 하는데 정책 전략 이거는 이제 예를 들면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나 또 뭐 중소기업 지원공단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정책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소상공인이 살고 죽는 거는 정책에 달려있어요. 돈을 얼마나 잘 풀고 잘 배분하고 그걸 지원해야 되는 데 달려있잖아요. 소상공인이 무슨 뭐 재원도 없는데 그래서 정책에 문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품질
뭐 품질은 여러 가지 있죠. 뭐 제품 품질도 있고 서비스 품질도 있고 교육 품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기술 하시는 분은 이제 품질 연구를 많이 하죠. 사실. 하는데 어려운 점은 아까처럼 실험 계획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ISO 자격이 어떤 성과에 어떻게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ISO 현대화 안 현대. 그러니까 ISO가 오랫동안 받았는데 관리하고 있는데 대충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저거는 이제 물론 이제 계량적으로 할 수 있지만 비계량적으로는 ISO를 취득하면 좋을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 그럼 그걸 7점 만점을 한다면 ISO 취향 취득의 의향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가설을. 그 다음에 감정노동, 한때 감정노동은 다른 분이 있어요. 백화점, 뭐 톨게이트 이런 다 감정노동자거든요. 미는 콜센터잖아요. 이 감정노동자가 가장 겪는 어려움이 뭐예요? 번아웃. 번아웃이라는 소진. 네, 이 마음이 완전히 뭐랄까 이제 밭에를 다 나가버리고 하도 뭐 욕도 없고 막 이렇게 해갖고 너무 막 그쪽에서는 엄청나게 지랄하니까 그러니까. 그다음 조직 문화. 뭐 윤리, 투명, 사회적 가치, 커뮤니티 이런 거 여러 가지 부분들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종속변수 나오기도 하고 매개변수 또는 조절변수 나오는 게 몰입, 만족, 그죠? 그리고 만족이 많이 나오죠. 얘기로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혼자 이 문학 논문은 심리적인 태도가 굉장히 강해요. 네가 어떤 생각, 어떤 의도를 갖고 있거나 어떤 상태인지를 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논문이 좀 편하죠. 네. 아까 저 횡단하는 종단을 볼 수 있는 게 그 사람의 상태를 물어보기 때문에 뭐 이직 의도, 이직도 아니고 이직 의도잖아요. 원래 하면 이직률을 따져야 돼요. A 회사가 어떤 일을 했는데 이직이 많다는 사람은 다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맞아요. 이직만 해서 반드시 만족이 떨어진다 볼 수가 없는 것도 있어요. 그 회사는 너무 잘 나가고 이직은 많은데 회사 만족도는 높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논문을 못 쓰죠. 그 다음에 뭐 몰입 응집력도 있고 뭐 지원 이런 또 매개 조절 수가 있고 성과는 매출로만 생각하잖아요. 논문에서는 매출로 생각할 필요 없어요. 매출이라는 건 계량적인 결과물이잖아요. 사실관계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다 좋았다고 매출 높다는 반드시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처럼 투입, 가공, 저장 뭐 이렇게 해서 매출이 나올 건데 그렇게 하면 3년에서 5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을 보지 않고 매출을 물어봐요. 매출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매출이 높아진 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기업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미지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그 다음에 구매 의도가 있습니까? 남한테 추천할 의도가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모형을 만들어낸다는 조합을 했어요. 그게 앞에 갈 수도 있고 뒤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모형을 만들 거냐면 저 조합, 저런 요소들을, 변수를 이 약간 모형에다가 입히는 게 굉장히 이론을 잘 쳐다보면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관계를 찾는 거죠. 자, 좀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이렇게 이제 모형을 끝내고 다시 이제 통계를 다시 들어가죠. 교수님 하나 좀. 네. 그 독립변수, 매개변수, 조절변수, 뭐 조절변수 순서로 그 기본을 가야 되는데 만약에 기존에 어떤 논문을 보니까 독립변수에서 종속변수 바로 가는데 그 모형을 따와서 중간에 매개변수 하나 넣으면은 하나의 또 표절이 아닌 논문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매개변수는 이유는 뭐예요? 차별성 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되죠. 아닌가요? 매개라는 거는 예.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매개가 들어가면 효과가 더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개변수를 끼운다는 거는 이 관계에서 매개가 보면 정폭 역할을 해요. 그런 이유를 대지 않으면 오케이. 차별성으로 가지고 설명 안 해요. 증폭 효과. 그러니까 매개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다이렉트 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거쳐가면 더 증폭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있잖아요. 뭐 하나 얹었는데 누가 앞에 한번 팁을 하나 더 주니까 더 잘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게 매개죠. 그것도 따로 뭐 책자가 있더라고. 매개 효과에 대한 책자가 따로 있대요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매개라는 게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골프 치는데 잔소리 팍 하면 확 기분 나빠 오비 내버리잖아요. 근데 캐디가 그냥 참 보고 있다가 편안하게 쳤어요. 그냥 못 쳐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면 잘 치는데 그게 매개적인 역할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매개적인 요소가 될 수 있냐 없냐 하는 건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매개 변수가 들어간다고 의문이 되는 게 아니라 왜 매개 변수가 들어가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자기 효능감이 사람들은 독립 변수 요소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걸 맞아요. 근데 효능감이 높아진 사람이 직무에 더하더라 이런 건 거예요. 그래서 반두라 이론이 전형적으로 원래는 반두라가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이렇게 썼잖아요. 이게 직무 만족을 오더라 이거예요. 이거는 원래 이거는. 그런데 효능감을 하나 끼우니까 효능감이 높여서 만족을 더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 이거든 거예요. 매개 효과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렇게 경험하면 만족 이게 아니라 오늘 경험하기 사고 나니까 내가 어저께 막 그거 직접 보니까 너무 좋아. 애들이 체험 학습을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막 나는 진짜 좋은 것 같아. 그 다음날 제가 친구 있다는 거 자랑해. 야 나 지금 체험 같은 거 진짜 좋다. 점점점 저 만족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근데 체험해서 바로 만족을 하면은 그냥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전부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부. 그래서 그런 요소를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봐야죠. 그래서 논문은 검증된 매개 효과가 있는 논문들이 물론 많이 있죠. 그걸 잘 찾아봐야 돼요. 뭐가 매개적인 요소를 하는가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를 써놨어요. 이런 변수는 매개적인 효과를 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실험적으로 많이 해보니까 매개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게 증명됐기 때문에 나도 이 매개적인 변수를 여기서 넣어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매개 효과를 잘 써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쓰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해놓고 거꾸로 이론을 맞추는 수는 있죠. 왜 이론을 백그라운드로 쓰면 공개를 받으니까. 교수님 저 모델이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척도를 기반해서 딱 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정형이 아니고 제가 쭉 논문을 찾아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관계를 좀 찾아놓은 거죠. 딱 보니까 논문에 딱 바로 참고가 되는 느낌은. 뭔가 이런 논문들이 많아요. 대부분 이런 논문은 구성되어 있어요. 박사 논문도 그렇고 쉽게 접근하면 이런 관계를 쭉 뒤집기도 하고 앞뒤를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보는 거예요. 저 용어들이 하나의 큰 범주를 딱 묶어놓은 상징성 있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논문을 쓸 때 리더십에 관한 논문을 쓸 게 아니고 리더십이 어떤 몰입에 영향을 주고 몰입은 어떤 뭐랄까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논문의 구조를 먼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통 논문 생각하면 저는 그냥 기업의 리더십에 관한 논문을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답을 하면 답이 아닌 거예요. 리더십이 어떤 몰입이나 만족에 영향을 줄 것 같고 그게 우리가 성과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조직에 어떻게 통하는지 한번 보고 싶어 이런 거예요. 교수님 때 혹시 그런 질문들 답을 받게 되면 한 가지 얘기해요. 품질에 관한 연구를 하고 싶어요. 품질은 이럽니다. 우리가 생산 라인에서 품질이 있는데 그 품질이 어떤 그 가치를 얻는지를 살펴보겠다. 그래야 뭔가 구체적인 논문을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피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앞에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할 건데 조직 문화 연구 좀 하려고 합니다. 조직 문화는 그 조직 문화는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조직은 MZ 세대하고 커뮤니케이션 검증된 거 맞아? 그래서
MZ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게 뭐가 달라졌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문을 많이 해요. 스스로에 대한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자문을 많이 해야 하는 겁니다. 쉴 때는 확실히 쉬시고. 네. 교수님도 쉬십시오.